30분이 되었다고 치고, 지금부터 구조론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구조론은 대단한 거예요. 구조론은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논쟁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구조론을 배우면 논쟁할 이유가 없어. 교통정리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고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저렇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혹은 저것이 옳다라고 이것과 저것을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구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형과 동생이 있다면 형은 형이 옳아 그러면 동생은 그럼 다음에는 네 순서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옳으니까 내가 먹겠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거 먹으면 난 이거 먹을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짜장면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있다면 보통 이제 이 사상에서는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게 보통의 생각이고, 구조로는 뭐 네가 짜장면을 먹겠다고 그럼 난 짬뽕 먹을게. 네가 짜장면을 먹겠다고 그럼 네 호주머니에 있는 짜장면 값은 내가 가져갈게. 형 주머니에 있는 4,000원 빼서 내가 가게 가서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구조론을 배워두면 모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져주고 저기서 얻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짜장면을 내가 먹겠어. 넌 빠져. 넌 끄자. 내가 다 먹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조론은 반드시 돌려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논쟁을 잠재울 수가 있다. 그래서 구조는 확실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탈북자의 공민권을 박탈하라. 공민권이라는 것은 이 태영호가 그 국회의원 되고 뭐 공직에 나오는 권리인데, 미국에 이민을 가더라도 영주권과 시민권이 다르죠. 제가 알기로 영주권은 거주만 할 수 있고 시민권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공민권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외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에게는 옵저버는 될 수 있지만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해서 미국에서 당장 공직자로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도 그 나라에 오래 살아야지 바로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최소한 25년은 살아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태영호는 한국에 오자마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탈북자의 공민권을 당장 박탈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 남북 통일이라도 되면, 휴전선이 무너지면 북한에서 100만 명 넘어온다면 어쩔 거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인격이 초중고 시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소년기에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화면 표시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모드가 여러 가지 있네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채팅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구조가 거짓말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구조입니다.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기부여가 안 된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동기가 없어서 사회주의가 안 된다 하는 건 개소리고, 그건 증명된 바 없는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조선시대도 사회주의였어요. 그 깡주인이 다 가져가 버려. 경주 최부자는 자기는 50%만 가져갔다는데 러시아는 90%를 봉건정주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리는 건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 일본 같은 경우는 70%를 가져가 버리는데, 일본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 일단 토요미 히데요시가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중에 반은 봉건 영주가 가져가고 농노 몫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농노라 그러는 거지. 원래부터 그랬어. 그래서 원래부터 이 사회주의였단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대부분 관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관료는 왜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 안 하면 이건 유지가 안 되는, 거짓말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서도 한 명 한 명 이게 남한이 좋으냐 북한이 좋으냐 이게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므로 남이냐 북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보스 한 명한테 의존하는, 정신적으로 이 뇌가 제거되어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의사결정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멘붕에 빠져서 우리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좀 나서면 금방 이 사람들은 행동을 중단할 거예요. 근데 정부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민주국가에서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북자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통제 안 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사회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구 사민주의,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후진국에서 하는 사회주의. 베트남, 뭐 이런 쿠바 이런 후진국에서 왜 갑자기 사회주의를 하냐?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안 맞잖아요. 이론하고 안 맞아. 이 가짜라는 거죠. 왜 사회주의가 되냐면, 그 사회주의가 옛날부터 하던 주의였어. 다시 말해서 청나라, 명나라 때 하던 사회주의가 지금 중국에서 하는 사회주의라는 거죠.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자연스럽지. 옛날에는 주로 가문의 성씨가 가문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씨 가문이다. 들판 전체가 양씨 가문의 공동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도 공동으로 하고 수학도 공동으로 하고,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흥부 재산 따로, 놀부 재산 따로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고, 그 전에 놀부가 그러잖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흥부 재산이 놀부 재산이야. 그러니까 사촌끼리는 공유제지 사유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도시 같은 경우 사유제가 발달한 경우도 있고 복잡한 건데, 지금 또 문중 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산이 명백하게 개인에게 나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왜 소비에트를 했냐면, 옛날부터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 몽골의 부족민 방식을 따라한 것이고, 그러면 카다피 같은 경우도 유목민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상한 것을 했는데, 사막에서 부족민들이 모여서 대중집회하던 것을 재현한 거죠. 옛날에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혁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퇴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가 뭐냐? 사회가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거죠. 사회가 누구냐? 쟤가 사회야? 네가 사회야? 누가 사회지? 누가 사회냐고. 근데 공원 같은 경우 공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원은 공유가 아니고 무유예요, 무유.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잖아. 공원을 내가 만들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용할 수도 없고, 공원에서 내가 노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공유가 아닌 거죠. 말이 공유이지,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진정한 공유라면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원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누구도 이 땅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써먹어버리면 그때부터 공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가 먹는 주의다. 그 사회가 누구냐? 바닥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다 바닥사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이런 것들이 먹는 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족사회는 그게 다 있어. 중국이든 러시아든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부족에 있던 뭐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이런 것들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작동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베트남에 가봤는데, 베트남의 겨울에 곳곳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돌에 가득 차서 호흡을 못할 정도로 됐는데, 왜 이걸 방치하냐 하니까 그걸 건드릴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 그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그 말 사람들인데,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말 사람이
뭐 대표도 없고, 그것을 제지할 수단도 없고, 주체도 없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관습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가끔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건 하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놔야 조금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서 다들 우물쭈물하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군대를 가보면 딱 알겠는데, 군대가 전형적으로 사회주의죠. 한솥밥을 먹는다. 군대의 문제가 뭐냐면, 한 명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져서 모든 사람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PT 체조할 때 마지막 끝자리 번호 붙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군대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면 안 돼.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탄약병들은 탄약이 남으면 안 돼. 탄약을 남겨도 된다면 탄약병들이 탄약을 빼돌려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탄약병들은 어떻게 하냐면, 탄약 보관함을 땅을 파서 지하에 몰래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하의 상자 속에다가 총알을, 술탄, 조명탄 이런 걸 많이 짱 박아놨다가 검열이 나오면 숫자를 확인해보고 숫자가 모자란다 하면 거기서 채우는 거예요. 숫자가 남는다 하면 그것도 거기로 옮기는 거죠.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건데. 군대 비리 다 알잖아. 문제는 이제 휴가 갈 때 그걸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본 모 병사는 탄종별로 하나씩 자기 집에 갖다 놨다고 자랑하던데, 그걸 플라스틱 안에 넣어서 굳혀서 진열장에 넣어놨다고 저한테 자랑했어요. 그게 진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 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진열장에 폭탄이 잔뜩, 조명탄, 뭐 수류탄, 박격포탄 다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말로 너스레를 떨다가 말이 나온 얘기죠. 실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취사병들은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주말이면 병사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PX에 가야 되거든. 또 면회를 오거나 외박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데, 배를 미리 끄트려 놔야 되고, 밥 먹으면 안 돼. 나가서 치킨을 2마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지금 아침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식사를 안 온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 자식들이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엄청 남는 거야. 그거 다 짬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설탕, 소금, 식용유 이런 거 남으면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부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국방부에서는 모든 병사가 월요일이든 주말이든 수요일이든 똑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 주고 초코파이 먹고 또 밥 안 먹지. 그래서 병사들이 밥을 먹는 양이 막 훈련 가면 갑자기 2배로 먹어요. 어떨 때는 반으로 먹고, 이때 이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일 많이 먹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마치고 오면 1중대가 다 먹고 2중대는 먹을 밥이 없어. 제일 늦게 열심히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온 부대는 밥을 굶어야 돼. 라면 먹어야 돼. 그래서 끝날 시간 되면 소대장님, 우리 소대가 빨리 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하고 소대장을 재촉해서 빨리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부대가 다 먹어버려요. 없어. 밥 없어. 취사병이 밥 빌리러 다른 부대, 공병대가 찾아가고 난리야, 난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식은 남아 돌아야 된다. 그래서 정량보다 넉넉하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남는 걸 어떻게 하냐고. 특히 주말에 병사들이 밥을 안 먹는데 한탄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95년 얘기고,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그 한탄강으로 안 가고 짬 아저씨가 안 갖고 가고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개판이었어.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 거짓말 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특히 뭐 탈북 피아니스트 웃기고 있네. 지가 언제 피아니스트 돼서 다 알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보나마나 가짜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단 북한에서 뭐 했다 하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용의 말을 제 90%는 가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안 하면 사회가 망해요. 이미 망한 사회지만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야 돼요. 조선시대도 학봉 김성일이 이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를 치다가 망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화면을 잘못 띄웠어, 지금. 조금 채팅창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진행을 해봅시다.
문제는 통신사 일행을 따라간 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뉴스가 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풍신수기라고 담판을 했다. 계속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 만약 학봉 김성일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하고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통신사 일행이 다 봤어요. 학봉 김성일만 본 게 아니고 통신사 일행 따라간 하인이나 종자들까지 다 일본을 봤어요. 보니까 일본이 침략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편지가 막 조선으로 온 거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 그래서 부산이 들썩들썩하고 벌써 피난 가려고 보따리 사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봉 김성일은 통신사 일행을 모아놓고 내가 다 제압했다. 내가 통신수길과 담판을 해서 다 끝냈어. 해결됐어. 전쟁은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귀국해서 선조 임금에게 제일 먼저 알리려고 했죠. 근데 이 말이 잘못 나와서 통신사 일행들이 막 학봉 만세, 김성일 만세, 학봉은 영웅이야. 그러고 막 학봉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스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전 조선 조선 반도가 막 덜썩덜썩하면서 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학봉이 한 방에 풍신수기를 보내버렸어. 무릎 꿇게 만들었어. 끝났어. 이렇게 이제 떠버린 거죠. 그래서 학봉은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우물쭈물 하다가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뒤늦게 학봉이 선조 임금에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때 이미 국가 전체적으로 일본은 침략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유성룡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유성룡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할 말이 없구만 이랬다는데 학봉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데 일단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중앙에 연락을 하면 착호군이 와요. 착호군은 수백 명이 오는데 조총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잠자리는 어디 있고 식량은 어디 있냐.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는 호랑이보다 그 착호군이 더 무섭지. 착호군이 3개월 동안 안 가고 호랑이는 이미 다른 동네로 갔는데 착호군이 떴다 하면 호랑이는 이미 호랑이 잡는 부대가 왔구나 하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죠. 근데 착호군은 3개월간 거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 있다고. 호랑이가 영 안 나타나면 어쩔 거야. 3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어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늑대가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외구가 명나라에 침략해 오면, 청나라에 침략해 오면 외구가 침략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진족 기병이 온다고. 그건 더 재앙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거짓말을 하는 게 봉건 사회의 규칙입니다. 봉건 사회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그게 그 사회의 룰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해.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전 국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말에 익숙한 이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왔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겠냐고. 제가 볼 때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온 사람은 어린애하고 똑같아. 이 자본주의라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고 인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신부들,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왔으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도 하나도 없어. 의논할 사람도 없고 남편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탈북자들도 비슷한 심리에 빠지고 그럼 이제 베트남 신부는 어떻게 냐면 베트남 신부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야 돼. 필리핀 신부는 필리핀 신부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야 되고 탈북자도 탈북자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가 의사결정하는 주의다. 사회라는 것은 그 바닥 사회를 말한다. 지역사회. 어느 지역에 가나 끌렁패들이 있어요. 유지, 마을 유지, 형님들, 어깨 좀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끌렁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다 먹는 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파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딱 체질이 좌파 체질인 사람이 있어. 좌파 체질인 사람은 그냥 항상 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눈꼬리가 싹 내려가서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 이석기처럼.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한마디로 주사파의 품성론을 배워서 끈기가 있어. 그래서 10시간씩 토론을 해도 안 지치고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나는 30분 안에 회의 결론을 못 내리면 때려치워버려요. 안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인데. 시간 낭비지. 와, 그걸 어떻게 앉아서 버티고 있냐고.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상인이 아니야.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워낙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나는 인격이 품성이 닦아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만 절대로 저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5분 안에 3분 스피치를 해서 3분 안에 결론을 못 내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해. 그래서 몇 시간씩 토론하고 대화하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미친 거예요. 확실하게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뭘 몇 시간씩 인내심을 가지고 말이야. 그게 무슨 짓이냐고. 네. 탈북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뭐 상임위를 지금 민주당이 독점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임명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면 조영남은 사기가 맞다.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해봅시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미술계의 관행은 조수를 쓰는 것인데 조영남은 조수를 쓴 게 아니고 고수를 쓴 거야. 그 송기창이라는 사람은 조수가 아니에요. 백남준하고 같이 작업한 유명 화가라고. 그러니까 하수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쓴 게 어떻게 이게 조수냐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팝아트라고 했는데 이 팝아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회화라고. 그리고 개념미술이라는데 이것도 개념미술 아니야. 이게 무슨 개념미술이야. 사기친 거예요. 개념미술도 아니고 팝아트도 아니고 송기창 화백은 이걸 펀아트라고 그랬어요. 펀아트. 근데 중요한 것은 초반에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과 나중에 이 송기창이 그린 것 사이에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 작품이 품격이 확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화가들도 서투리 작가가 권력을 쥐는 경우가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허영만 만화도 어떤 거는 허영만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서투리는 딴 사람이 썼어요. 근데 허영만 만화를 허영만이 그렸다고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스토리는 딴 사람이 썼는데 왜 그게 허영만 만화냐고. 김성모는 지가 스토리만 써놓고 왜 지 거라고 우기냐고. 뭐가 앞뒤가 맞잖아. 요즘은 이 웹툰 화백들도 다 그 어시스턴트 이름까지 썼는데 뭐냐면 허영만의 그림에는 캐릭터가 있고 그건 허영만만 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거기는 예술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현세 캐릭터와 허영만 캐릭터는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허영만은 스토리를 쓰지 않았지만 캐릭터의 힘이 만화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영만 만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영남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없는 거죠. 조영남 그림이 이렇다 하는 그게 없어. 그리고 개념미술도 아니야. 팝아트도 아니야. 그리고 조영남은 이 연예인으로 떠서 그 연예인의 이름 팔아먹은 거, 이름 장사죠.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남은 연예인의 이름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기다. 연예인이 아니라서도 그 화투 그림을 뜰 수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다음 이야기는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반대한 공무원 성명은 인권 침해. 퀴어 축제에 반대할 권리가 없어요. 이거 반대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할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반대할 자유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게이들이 게이 프레이드 하는 건 자유고 그 게이 프레이드를 방해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난 게이 프레이드를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하는 그건 범죄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단지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이 낮은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대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종교 반대할 자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비판하지 종교를 못하게 방해는 안 한다고. 교회 앞에서 막 1인 시위한다면 나는 종교를 반대하고 교회 문을 딱 막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그건 범죄예요. 가끔 보면 기독교 신도들이 절에 가서 막 예수천국 불신지역 그러면 스님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건 범죄라고. 그건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은 범죄 행위라고. 그래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그 범죄라는 거예요.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이라는 걸 모르는 건 굉장히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능이 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55분이 됐는데 25분 정도 했으니까 오늘 좀 늦게 했으니까 좀 더 길게 해봅시다. 한 30분 해봅시다. 이해찬의 꼴통 정치, 뉴데일리가 뽑은 제목인데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 이해찬 꼴통 정치. 뉴데일리가 진짜 막가네요. 근데 뉴데일리가 이렇게 하는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과 검찰 이쪽이 한 편 먹고 미통당까지 3명이 한 편 먹고 이쪽이 민주당 한 편 먹고 이렇게 해서 3대 1로 이쪽이 정권을 가져갔으니까 대충 균형이 맞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라고. 다시 말해서 이 문재인과 정의당, 그 당시는 정의당이 아니었죠. 그 진보정당이 이정미하고 문재인이 한 편 먹고 저쪽은 박근혜 한 명이고 이쪽은 2명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하는데 야당이 여럿이면 여당이 계속 여당하고 여럿은 계속 여러 명이 집단 다구리하고 이렇게 균형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 꼴통들이 태극기 부대, 조중동, 검찰, 미통당 이 사람들이 뒤로 협잡을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해찬이 꼴통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우파 꼴통이 있으니까 좌파 꼴통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이 민주당을 편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너무 많다.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해서 뭔가 좀 이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되어야 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해서 채팅창이 안 뜨는 바람에 이 채팅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어떤 게 있냐 보니까 별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군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폰 충전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보다 좀 더 좋은 시간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 왜 이 시간에 하냐면 낮 시간에 너무 밝아서 뒤에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역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밤에는 뒤쪽이 너무 배경이 깜깜해져서 배경이 없으면 또 썰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선택됐는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